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인플루언서, 싱글맘입니다. 평소 아이를 보면서도 이 채널을 보면서 배꼽 빠지게 웃곤 했었는데 오늘은 저에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해요. 재미가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봄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나무를 가득 메운 날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님께서는 한글 이름인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그리고 늦둥이 외동딸로서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나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면서 성장했답니다. 성장하는 동안 어른들에게 정말 많이 들어왔던 말이 있었는데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개떡같이 말해도 저는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것이었죠. 아이고, 봄이는 나중에 크면 회사 생활 잘하겠네. 나이도 어린데 어쩜 저렇게 똑 부러져 있고 아주 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낳아놨다니깐.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고 그 숨은 뜻을 해석하는 데 능력이 있어 어른들은 나중에 크면 사회생활을 잘하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땐 몰랐죠. 제가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 될 줄은. 남들처럼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다양한 추억도 쌓아보고 시험을 준비한다시고 밤을 새워보기도 하고 가끔은 야자를 째고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4시간 동안 놀아보기도 하고 부모님은 사실 제가 공부만 우직하게 파고들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나름 자유를 추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학생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야, 오늘도 야자째기 콜? 저기요, 내일이 저희 모의고사 보는 날이거든요. 수능 안 치실 거예요? 난 수시로 대학 가지롱. 정시 아니지롱. 어후, 나는 진짜 보면 볼수록 전혀 저거 얄미워 죽겠어.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그래도 막판 스퍼트를 열심히 올려 원하는 대학, 인서울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었던지라 19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짐을 싸서 서울로 향하게 되었죠. 연고도 없는 서울로 혼자 향하는지라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혼자서도 괜찮겠어? 엄마가 같이 따라가 줄까? 엄마는 내가 앤가 괜찮아요.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가끔 전화도 하고 방학 되면 또 내려올게요. 그래, 나쁜 놈들 있음 그냥 냅다 경찰에 신고하고, 알았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을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저 갈게요. 아쉽게도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저는 새내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저와 같은 20살이 아닌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섞여 있는 곳. 조금은 낯설었지만 적응력이 빨랐던 저는 금세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도 처음 먹어보고 첫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조별과제 등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복을 입던 때와는 조금 달라서 가끔 힘든 날들도 있었고 차라리 휴학을 할까 자퇴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당탕탕 정신없는 4년을 보내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졸업 직후 한 마케팅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어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규모도 작지 않고 또 제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직무였기에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었죠. 알바를 몇 번 해보기는 했지만 정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사회생활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사수분이나 팀장님, 부장님께서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하곤 하셨어요. 이봄씨, 너무 긴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우리가 맨날 갈구기라도 하는 줄 알겠어. 그래야 봄이씨, 여긴 일 못한다고 쪼는 사람 없으니까 긴장 좀 풀어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신입이니까 약간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회사에 보기 드문 친구가 들어왔구만. 그래, 일은 저렇게 해야지. 마치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구만. 응? 누구보다 열심히 실수 없이 잘
이게 제 첫 직장 생활의 모토였어요. 어린 나이에 막내로 들어온 만큼 더 열정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콱 박혀 있었죠. 회사 사람들은 가끔 걱정을 해주기는 했지만 신입치고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에 기특해 하시기도 했고 가끔은 구내식당이 아닌 바깥에서 점심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얻어먹어도 될지... 당연하지. 솔직히 우리 회사 구내식당 밥 맛없어. 가끔 이런 걸 먹어줘야 체력도 보충되고 그러지. 체력은 국력이다. 몰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저는 천천히 성장하게 되었고 저는 사원에서 대리라는 직함을 달게 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회사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 없었던 기획팀 주임이 벼랑간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리님. 아,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시나? 아닌데, 우리 많이 마주쳤는데. 기획팀 문성원 주임 아닌가요? 오, 맞았어요. 정답. 역시 저 알아보시네요. 네, 저도 오다 가다 몇 번 마주친 기억은 나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몇 번 말 걸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기회가 나네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대리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예? 저랑요? 저랑 왜... 에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리님, 앞으로 저희 보면 인사해요. 회사 생활 3년. 저런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상당히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안 친한 사람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구나 싶었고 안 좋게 생각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을 정도였죠. 저도 사회성이라면 어딜 가나 빠지지 않기로 유명했지만 대뜸 나와 친해지고 싶다며 사라지다니 참 실없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희한하게 저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탕비실은 물론이고 구내식당에서도 제 맞은편에 앉는 등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행동을 계속했지요. 사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계속 그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한날은 그를 향해 똑바로 제 의사를 밝혔어요. 저기 문주인님,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는 거 솔직히 나 좀 불편해요. 그럼 대리님이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이 대리님 좋아합니다. 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화이트데이 때 사탕 올려져 있던 거 기억하세요? 아, 자리에 사탕이 올려져 있기는 했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대리님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 사람들한테도 거론될 만큼 뛰어난 업무 실력,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사교성, 외모까지 전부 다 갖춘 대리님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계속 맴돌고 있다가 이제야 용기 내서 말 걸기 시작한 거였어요. 부담스러웠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싫지만은 않으시다면 지금 제 고백 잘 생각해보시고 대답해주세요.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저는 조용히 기다릴게요.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저는 벙찐 채로 그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화이트데이에 책상 위 사탕이 올려져 있기는 했었지만 직원분들 중 한 명이 돌린 것이라 생각하고 딱히 누가 주었는지는 묻지 않았었는데 그가 준 것이었다니 그때부터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웃기죠? 마음을 몰랐을 땐 그저 그의 행동이 부담스럽기만 했었는데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괜스레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 사람이란 건 이렇게 간사한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든 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흐른 뒤 저와 그는 탕비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는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며 목례를 했습니다. 저기 문주임님. 네, 이대리님. 그때 나한테 고백했던 거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그냥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나도 내 감정을 계속 부정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도 문주임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요? 이대리님의 대답은? 뭐 내가 그렇게 좋으면 한번 만나나 보던가. 솔직히 지금도 조금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니까. 정말요? 진심이죠? 그거 물리기 없기? 아휴, 알았어요. 두 말 안 해요. 물리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작되어 버린 사랑. 캠퍼스 커플은 해본 적이 있지만 회사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사내 연애는 처음이었기에 혹여나 다른 직원분들께 들킬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컸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내 연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시 금방 망해버린다는 속설. 처음에는 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만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준 거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진면모를 알게 되고 깊은 성격까지 알아가게 되니 절로 마음이 자석처럼 이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1살 입사를 한 지 6년째가 되고 과장으로 승진을 한 그날 저는 그에게 평생을 함께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정말 나랑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 나는 좋아. 평생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정말 행복하게만 해줄게. 백송이의 커다란 장미꽃, 그리고 반지.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꽃 선물과 반지에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렇게 그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우선 타지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부터 만나 뵙자고 하며 주말에 시간을 내어 그와 함께 부모님을 만나뵈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어쩜 그렇게 어른들한테 잘하던지 부모님께서도 그의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재치와 넉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죠. 예, 너는 정말 남자 하나 잘 만났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착하니? 우린 참 복받았네. 자네 같은 사위도 생기고. 에이, 어머님, 제가 복받은 거죠. 세상 능력 좋은 와이프도 없고 따뜻한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생겼으니 이만한 행운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 완전 럭키가이예요. 럭키가이. 어머머, 넉살까지 좋은 거 봐. 그래도 참 고마웠어요. 저만 있었을 땐 부모님께서 저렇게 한박 웃음을 보이신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웃게 만들어준 그에게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 그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백화점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홍삼 세트를 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했어요. 막 반기는 분위기도, 그렇다고 너 나가라는 분위기도 아닌 뭔가 모호한 분위기. 다들 말 안 해도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정적을 지키고 있다가 어머님께서 먼저 운을 떼셨습니다. 그래, 우리 성원이보다 직급이 높다고? 아, 네, 지금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승진이 빠르네. 일을 잘하나 봐? 아니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회사는 다닐 생각인가고?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데? 연봉은 한 4,80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 성원이랑 별로 차이는 안 나네? 연봉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은 어떻게 되냐, 부모님의 직업은 뭐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등 마치 호구조사를 당하는 듯한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는 옆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찜찜한 첫 만남이 끝나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 응? 뭐가? 어머님이 오늘 나 호구조사 하셨잖아. 왜 가만히 있었냐고. 호구조사라니 궁금하실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성장 과정 물어봤었어? 아니? 그럼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본 적은? 없지. 그런 거 안 물어보시던데? 근데 나는 다 대답해드려야 하고? 우리 엄마는 궁금하셨나 보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 테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처음 보는,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그런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겠다. 아기는 없으셨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의 어머님을 뵙고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나 서울의 한 한식집에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벼랑간 어머님의 아들 자랑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어릴 때 얼마나 똑똑하단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는지. 애 하나 키우는데 요즘 3억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도 안 들었어요. 애가 워낙에 속이 깊고 착해서. 지 엄마가 혼자 자기 키우는 거 힘들어할까봐 학원 한 군데를 보내달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초등학생 때부터 살림을 배웠고 전교 1등을 했고 전교 회장도 해봤고 반장도 도맡아 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이어지는 아들 자랑 퍼레이드는 저희 부모님의 얼굴까지 화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부모님은 혼자 키우셨으니
그만큼 아들이 각별해서 그러는 것일 거라며 좋게 좋게 생각하셨지요. 상당히 민망하고 썰렁했던 상견례는 결혼식 날만을 상의한 채 그렇게 어영부영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가 내 자랑이 좀 심하긴 했지? 아냐, 모든 부모라면 다 그렇지. 내 자식 잘난 거 자랑하고 싶고. 이해해.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날도 잡았겠다. 이제 사람들한테 청첩장만 돌리면 되겠네? 그렇네. 나도 이제 유부녀가 되는구나. 날이 잡히고 저희의 일정은 빠듯하지만 꽤 빠른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청첩장을 제작하고 식장을 정하고 그래도 일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뒤 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이 나오자마자 회사 사람들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었는데 반응은 아니나 다를까 아이돌 콘서트 현장 마냥 뜨거웠습니다. 와, 기획팀 문대리랑 이 과장이랑 결혼한다고? 둘이 언제부터 만났대? 아, 팀장님도 진짜? 저 둘이 만나는 거 몰랐던 사람 여기 팀장님 하나뿐일걸요? 완전 티내고 다녔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진짜 조심했는데. 사내 연애가 조심한다고 될 일인 줄 알아? 나는 둘이 결혼 소식이 하도 없길래 혹시나 싶었는데 축하해 이 과장. 반응을 보아하니 나름 잘 숨긴다고 숨긴 사내 연애는 사실 아주 티가 많이 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이제 저희에게 남은 일은 행복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저도 남몰래 가지고 있었던 결혼 생활의 로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처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하고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는 숨겨져 있던 본성을 드러냈어요. 출근 전 늦장을 부리는 건 기본이고 빨랫감은 아무렇게나 널브러 때려놓고 변기 커버를 올리지 않은 채로 볼일을 보는 등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생활 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상견례 때 어머님이 말씀해준 남편의 어린 시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항상 6시에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맞춰놓고 잠에 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두워야 할 창밖이 아주 환하더라고요. 철렁 내려앉은 기분에 시계를 보니 8시인 겁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각! 우리 완전 지각이야! 설마 알람 당신이 껐어? 귀에 너무 시끄럽게 울리길래 그냥 내가 꺼버렸지. 왜. 지금 왜가 나와? 우리 지각이라니까! 일어나 빨리! 나 5분만. 당신이 무슨 짱구야? 5분만 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어! 지금 준비해서 나가도 정시에 도착할까 말까야! 느적느적 준비하는 그의 엉덩이를 발로 한 대 차주고는 급히 출근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땐 얼마나 철렁했는지. 아무튼 연애할 때는 아주 눈에 띄게 부지런을 떨며 제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곤 했던 그의 실상이 천하의 게으름뱅이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속 터지는 나날들이 한 달, 2달 이어지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는 결혼하고 나서는 통 연락이 없구나. 잘 지내고 있는 거냐?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요새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정신없이 바빠도 시애미한테 연락은 해야지. 나는 너희가 하도 연락이 없어서 살았나 죽었나 걱정이 돼서 전화해봤다. 바쁘게 살고 있기는 해도 잘 살아있어요, 어머님. 그럼 오늘 저녁에 밥이나 먹으러 와라. 오늘 저녁이요? 그래, 왜? 시간 안 되니?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퇴근하고 성원 씨랑 같이 갈게요. 갑작스러운 식사 제안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으니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다 싶은 생각에 퇴근 후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카톡을 남겨놓았죠. 오늘 어머님께서 저녁에 퇴근하고 식사하러 오래. 아, 그래? 엄마가? 알겠어. 회사 로비에서 봐.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니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맛있게 자극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제대로 된 저녁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괜스레 그 냄새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밥상을 보니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고등어구이와 소불고기 등 맛있는 반찬들이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때깔 좋고 냄새 좋은 음식은 맛도 있는 법. 그렇게 밥은 맛있게 한술 떠서 먹으려는데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역겨운 느낌이 확 올라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머, 너 왜 그러니?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저는 화장실로 뛰쳐들어갔고 몇 번 헛구역질을 한 후에야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결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더럽거나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순간 너무 기운이 빠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가, 너 혹시 임신 아니니? 에? 맞는 것 같은데. 너 지금 하는 모양새가 꼭 이렇다는 것 같아. 우선 오늘 같이 밥 먹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어서 집에 가고 집 가서 테스트 꼭 해봐라. 그리고 음식들은 싸줄 테니까 나중에 괜찮아지거든 꼭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빨리 가, 빨리 가. 제가 한 번 더 헛구역질을 하려고 하니 어머님께서는 제 등을 떠밀며 나가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어머님께서 싸주신 음식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주기가 조금 지나기는 했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테스트기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선명한 두 줄이 떴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여기. 남편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주니 아주 활짝 웃으면서 저를 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많이 기뻤을 겁니다. 저보다는 남편이 더 아이를 원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니 저 또한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다음날 연차를 쓰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마자 임신 6주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 엄마가 된다는 건 상당히 새롭고 낯설기도 하고 가슴 한가운데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께도 곧장 전해드렸지요. 봐라, 너 어제 그렇게 구역질하는 꼴이 이떡 같더라니. 너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회사 그만둬라. 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그냥 휴직을 해도 쉽게 복직할 수 있어요. 우리 성환이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잖아. 월급 350만 원이 적어서 그래? 그리고 여자는 사실 결혼하고 나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전업주부 하면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훨씬 낫다. 너도 그동안 계속 일만 해왔을 거니 좀 쉬는 게 너한테도 더 좋은 일 아니겠니? 혹시 성환 씨랑 상의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라.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 정이 꽤 오래 들었고 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라 의미가 남다른 곳이라는 건 맞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젠 퇴사를 하고 조금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어머님과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집에 오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 괜찮아? 바쁜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점심시간 직전이잖아. 일은 진작에 끝냈지. 무슨 이야기인데? 일단 난 병원에서 임신 6주 진단 받았고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어머님이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네. 당신 혼자 벌어오는 걸로 모자라냐고. 그래서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뭘 어떻게 생각해? 그냥 퇴사하고 전업주부 해. 사실 난 은연중에 당신이 전업주부로 전향하길 살짝 바라고 있었거든. 잘 됐네. 왜? 왜라니? 임신했으면 회사 다니기도 힘들 거고 휴직해서 복직하면 일하는 감도 다 잃어버렸을 텐데 거기 또 어떻게 적응해? 아무리 오래 일했다지만 한동안 쉬다가 다시 일하려고 하면 사람들 다 힘들다고 하더라. 그냥 자기는 집에서 전업주부 해. 돈은 내가 벌어서 올 테니까. 남편의 대답은 뜻밖에도 전업주부 찬성이었어요. 돈은 자신이 벌어오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남편이 살짝 새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한다 셈 치더라도 일이 적응되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테고 여태 쌓아왔고 인정받아왔던 제 커리어를 놓기는 조금 아쉬웠지만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몇 번의 생각을 거듭하다가 다음날 바로 팀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직서에 다들 엄청나게 당황하는 눈치였죠. 뭐야 이거자. 어제 병원 다녀온다더니 혹시 어디 크게 아프대? 그런 거야? 아니요, 그게 저 임신했어요. 어? 아 그래? 아 그런 거면 그냥 사직서 말고 휴직계를 써. 아깝잖아. 이 회사 성장하는데 이 과장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렇기는 한데 아기 낳고 돌아온다고 치더라도 그때쯤이면 흐름도 많이 달라져 있을 거고 저도 일을 손에 익히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몇 년을 일했어도 오래 쉬면 감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바라는 일이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뭐 본인이 원한다니까 내가 더 붙잡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다. 우리 오래 봤는데. 밖에서도 자주 만나면 되죠, 팀장님. 맞아. 내가 맨날 연락할 거야. 임신 축하해. 이 과장 닮아서 엄청 예쁘겠다. 몇 주래? 임신 6주 정도. 아직 초기래요.
어머,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얼른 퇴근해. 원래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 받고 무리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얼른 집에 가서 발 쭉 뻗고 쉬어. 저는 너무너무 당황했지만 팀장님의 배려로 그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들과의 아쉬움 섞인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회사의 20대의 절반을 바쳤는데 평일에 아침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오랜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직장인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전업주부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건 아이를 낳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산후조리원 여기 2주 있는데 얼마나 하니? 240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어머님. 그 정도나 하니? 아유, 돈 아까워라. 너는 네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 알면서 여기서 드러누워서 호의호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이거 제 퇴직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무튼 여기 나가더라도 돈 허투루 쓰지 마라. 아낄 건 아끼고 쓸 때 써. 알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이래봬도 돈 관리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니까요. 여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최고다 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님은 산후조리원 입원 비용에도 덜덜 떨며 저를 구박하셨고 조리원에서 퇴소 후 집에 가보니 집안꼴은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설거지거리는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양말이며 팬티들이 저와 아이를 반겨주었지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빛으로 해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집안꼴이 왜 이래? 나 2주 동안 없다고 막 살았지, 당신. 왜? 자기랑 우리 애기 온다고 나름 청소해 놓은 건데. 이게 청소된 거라고? 그럼 대체 전에는 얼마나 심했다는 거야? 별로 심한 건 없었는데. 당신 또 시작됐네. 나 배불러 있을 땐 청소하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손을 놓은 거야? 나 밖에서 돈 벌어 오잖아. 좀 봐주라, 어? 봐주긴 뭘 봐줘. 집안 꼴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난 밖에서 돈 벌면서도 집안 청소할 거 다 했어. 얼른 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빨랫감이라도 빨래통에 좀 넣고 설거지도 좀 해줘. 당신 이제 그냥 직장인 아니야. 준영이 아빠고 내 남편이라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뭔가 힘이 쫙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선택한 전업주부의 길이었지만 뭔가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강하게 찾아왔지요. 그리고 슬프게도 그 예감은 아주 야무지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밥만 축내고 돈만 까먹는 기생충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두고 간 카드로 아기를 데리고 산후조리원 동기들을 만나 집 앞에서 2,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사 마시는 것에도 어머니는 난리를 치셨습니다. 야, 너 방금 신당동 커피에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있었니? 어머, 네, 어머님 저 보셨어요? 이야, 너 팔자 좋다. 아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대는구나. 너 내가 그러라고 회사 관두라고 한 줄 아니? 전업주부의 뜻을 모르는 거야? 아니,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이고 자시고 가네. 네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어디서 그렇게 쓰냔 말이야? 너 내가 그랬지. 돈 허투루 쓰지 말라고. 밖에서 돈 아깝게 커피 사 마시지 말고 집에서 막심 커피 믹스나 타먹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우는 아이를 겨우 재워놓고 관절이 쑤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마침 짜장면이 땡기기도 해 중국집에 오랜만에 짜장면을 시켜 먹은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빈 그릇을 보고 저에게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야, 팔자 좋다, 좋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 먹을 생각을 다하고 나는 오늘도 부장님한테 신나게 까이고 왔는데 아주 살판 났지?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한번 시켜본 걸 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부장님한테 까이는 게 하루 이틀이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 라면을 사서 혼자 끓여 먹어. 그게 훨씬 더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잖아. 뭣도 모르면서. 네,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한 저는 카페 나가서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는 것도 낭비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단돈 2,000원도 낭비라고 한다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낼 것이며 기저귀 값은 또 손 떨려서 어떻게 감당할 건지 참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아마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날 의기양양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저에게 먼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사직서 내는 것을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밥벌레 식충이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게 살아가던 중 친하게 지내던 산후조리원 동기의 SNS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팔로워 수도 장난 아니게 많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니 좋아요 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와, 나 셀럽이랑 친구인 건가 싶어 궁금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래요? 서영아, 다름이 아니라 나 방금 너 인스타그램 봤어. 어쩐지 계정이 안 보인다 했는데 새로 계정 만들었구나. 맞아요, 언니. 애기 계정 겸 마켓 겸 해서 만들었죠. 어때요?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완전 놀래서 바로 전화 걸었잖아. 뭐야? 뭐 했길래 이렇게 반응들이 핫해? 언니, 요새 육아 스타그램이 유행이잖아요. 애기 엄마들 애기 사진 하나랑 육아 꿀팁 알려주면 진짜 좋다고들 달려들어요. 정말? 그런 게 유행이었어? 언니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마케팅도 하셨다고 했고 또 아직 젊으시니까 SNS 다루는 것도 쉬우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간 괜찮으면 좀 도와줄래? 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막 하고 싶어지네. 좋아요, 언니. 언니가 하신다면 전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이죠.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아니, 나 우리 시어머니 무서워서 안 되겠어. 그냥 우리 집으로 올래? 내가 점심 해줄게. 헤헤, 언니. 안 그래도 요새 관절도 안 좋다면서요. 그냥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점심,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SNS 계정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많고 회사를 차려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동기에게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들은 이후부터 저는 6년간의 마케팅팀 과장의 짬을 활용해 남편 몰래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트렌드부터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유형까지 세세하게 분석한 뒤 저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의 일상 계정으로 시작했어요. 로션을 발라주는 영상이나 잠을 자는 영상, 까르르 웃는 영상 등을 남겼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크면 너 어릴 때 이랬어 하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개, 두 개씩 게시물이 쌓여갈 때쯤 갑작스럽게 팔로우가 확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만에 1000명을 넘어 2000명, 3000명, 왜 이러는 거지? 당황스러운 마음에 하트가 눌린 게시글을 살펴보니 아이가 토끼 옷을 입고 해사하게 웃는 영상의 좋아요가 무려 7만 개나 되더라고요. 댓글은 온통 아이가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자주 보러 올게요, 애기가 너무 예뻐서 팔로우했어요 등의 글들로 가득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나 사랑을 쏟아준다는 것이 제 딴에는 참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동기가 알려준 인스타그램 마켓 창업 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 포대기였죠. 기존 포대기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고 엄마와 아이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소재로 만들어진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게시글에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귓가에 느껴지는 진동 소리 때문에 잠에서 일어났죠. 서영아, 왜? 언니, 진짜 대박이에요. 지금 언니 팔로워 수 3만 찍었어요. 뭐라고? 언니 포대기 완전 대박 아이템인데요? 지금 구매하려는 사람들 댓글로 줄 섰어요. 진짜네? 완전 대박이잖아. 잘 되면 본전, 못 되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올려놓았던 포대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생산을 위해 공장과 컨택을 하고 소재를 고르고 디자인 작업을 맡기는 것까지 죄다 처음이었기에 그 친구가 옆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도와주었죠.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정말이지 완전 초대박이었습니다. 언니, 애기 등에 업고 포대기 할 때마다 울었는데 이거 차고 나니까 잠 잘 잔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봐요. 저는 언니가 해낼 줄 알았어요. 진짜 성공한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서영아. 나 회사 다닐 때도 이런 기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는데. 언니는 앞으로 더 멀리, 더 위로 날아오를 수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동기의 도움으로 제 생애 첫 아이템, 포대기는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저는 한순간에 SNS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물건이 잘 팔릴 때에는 한 달 매출이 5억을 돌파할 만큼 많은 분들은 제가 개발해주신 물건을 사랑해주셨고 나중에는 저희 아이가 입은 옷이나 로션 같은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동구매 같은 것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하루 온종일
휴대폰만 쥐고 있으니 남편은 그런 모습마저 한심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한날은 본인이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자 제 폰을 확 뺏어가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이 안 내나? 당신 요새 주식해? 아님 코인 투자라도 했어? 뭔 개소리야 진짜. 헛소리하지 말고 폰 내놓으라고. 사람이 왔으면 적어도 아는 척은 해야 할 거 아니야. 퇴근해도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거들떠도 안 보고 뭐 하는 거냐고. 하루 이틀이야? 지금 몇 주 내내 이러고 있잖아. 본인이 저에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는 건지 남편의 윽박을 듣고 있자니 그냥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 넣어두었던 서류를 한 장 꺼내어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 손 있잖아. 네가 직접 주워서 네가 직접 꺼내 읽어. 남편이 인상을 구기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봉투를 열고 꺼내자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너는 눈이 없니? 제대로 읽어봐. 이혼 서류라고 적혀있는 거 안 보여? 아주 잘 보여. 그러니까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왜 주겠어? 이혼하자고 주는 거지. 우리 그만하자. 나 이 집에서 식충이 취급받는 거 지겹고 구역질 나와. 그만하고 싶다고. 야, 이봄!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시어머니가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오셔서는 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너희 싸우니? 소리 지르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리더라. 동네 창피하지도 않아?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어쩐 일은 김치 가져다 주려고 들렸는데 너희 왜 싸우는 거야? 또 네가 아범돈 함부로 썼냐? 고성의 원인을 저로 돌리시려는 듯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째려보시는 시어머니를 저도 함께 째려봤습니다. 제 표정을 본 시어머니는 제법 당황한 표정을 짓고 떨리는 목소리로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뭐 잘못 처먹었니? 아니 머리를 어디 세게 부딪혔나? 그러니까 엄마, 얘 요즘 이상하다니까? 사람이 와도 거들떠도 안 보고 휴대폰만 만져. 그래서 그걸로 좀 뭐라 했더니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 아범 말이 사실이야? 어딜 놀고 먹는 주제에 감히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 그것도 여자가. 예,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님, 김치통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김치통은 왜? 저는 싱긋 웃으며 어머님의 손에 들려있는 김치통을 가져갔고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김치를 한 움큼 집어 남편의 얼굴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드라마에서나 보던 김치 싸대기를 날린 거죠. 하얗던 벽지는 김치 국물이 진하게 묻었고 주방에서는 쉰 김치 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남편 얼굴에 맞은 김치는 철퍽 소리를 내며 남편의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아까운 내 김치. 이 미친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네, 저 돌았어요. 매일같이 밥충이에 식충이 취급받는 거 너무 지겨워서 그냥 아주 지구가 도는 것처럼 확 돌아버렸어요. 제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인스타그램에 저희 애기 일상을 올렸는데요. 한낱 아기 일상일 뿐인데 이름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희 아이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애기 포대기도 좋다고 사주시고 그 순간 느낀 게 가족이 남보다도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나랑 우리 아기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퇴근하고 나면 아기는 거들떠도 안 보고 방으로 직진해서 휴대폰 게임만 하고 저도 정말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아요. 저기 잠시만. 인플루언서? 그거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너보다 훨씬 많이 벌어. 1000단위도 아니야. 억 단위야.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니? 이 얼간이 새끼야? 그래, 달에 350 벌어서 참 좋겠다. 난 너처럼 대리 달고 있을 때 인센티브까지 받았는데 넌 그냥 무능함의 극치라고 보면 되겠네. 기획팀에서 사원들 제외하고 그 정도 받는 거 쪽팔린 줄 알아. 자랑스러운 거 아니니까. 이 등신아. 저기 잠깐만 아가. 너 지금 너무 흥분했는데 화 좀 가라앉히고 우리 이성적인 대화를 좀 나눠보자. 여기 김치 떨어진 건 내가 다시 담아올 테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제. 어머님 김치 무료로 한 트럭을 준대도 안 먹어요.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월 350 벌어와서 아주 잘난 아들을 두셨어요. 잘난 아들, 잘난 엄마끼리 앞으로 평생 떨어지지 말고 잘 지내보세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려고 땡깡을 부리다가 결국 제 풀에 지쳐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지금은 팔로워 50만 명을 소유하고 있는 육아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게끔 제가 사랑을 가득 주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 보는 내내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예상이 돼요. 저도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저 자신을 때려서라도 그와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현명한 생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런 제 인생,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